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이제 오늘 복귀를 하게 될 텐데 서울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될 텐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휴장이었던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에 미국에서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이슈가 또 발생이 됐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인데 이 발언이 왜 나왔을까? 지금 이제 옐런 장관이죠. 예. 과거 이제 연준 의장이었던 이 옐런 현재 이 미국의 이제 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이제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뭐 그냥 뭐 가벼운 어떤 발언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지닐지 그리고 진짜 금리 인상을 하게 될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주가적인 측면에서 타격을 받는 건 기술주죠. 예. 이게 미래 수익에 대한 어떤 할인율이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주가에 대한 어떤 변동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그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가 될 건데 결국은 이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 이제 이 금리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옐런 장관은 그 금리 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어,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파월 의장보다 먼저 꺼낸 이유는 뭘까? 이 연준 파월 의장은 계속적으로 테이퍼링도 아직은 시기상조고 금리 인상도 시기상조다 이런 어떤 발언들을 계속 지속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옐런 장관은 뭔가 의도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일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금리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시황에 대해서는 정말 뭐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제가 이제 체크를 안 해드리지만 그게 이제 뭐 중요한 부분들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금리 관련된 어떤 내용들은 제가 좀 다뤄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이제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죠. 예,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 누구도 선뜻 꺼내지 않았던 금리 인상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용기 있는 거죠. 용기 있는 거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만큼 정책 당국자로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 시장에 좀 알려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해 3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린 지 1년 2개월 만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내린 지 1년 2개월 만에 금리 인상이라 좀 굉장히 기간이 예, 빠른 것 같은데 시기가 좀 빠른 것 같기도 한데 뭐 시기가 빠른 부분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필요하면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예. 결국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제 명분과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입니다. 예. 지금 뭐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고 소비가 이제 가파르게 좀 올라가면서 제조업도 막 이렇게 막 지표들 좋아지고 기업들 실적도 막 엄청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엄청난 경기 부양안을 지금 의회도 설득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엄청난 돈을 푸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정부 측에서는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좀 해야 된다는 의식을 좀 밝힌 게 아닌가. 그래서 연준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불을 계속 지피게 되면 어, 시장의 어떤 압박을 받아서 연준도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도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용 보죠. 이 기사 좋아서 한번 체크해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코로나 이제 충격에서 휘청됐던 미국 경제가 빠르게 제 궤도를 찾아가며 커지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긴장하던 시장은 화들짝 놀랐다. 이는 말을 주워 담았지만 시장은 실수를 가장한 옐런의 신호로도 해석을 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앨런에서 한미 이제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미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제로금리 수준으로 1.75%이 정도 수준에서 쭉 이제 내렸고 한국도 이제 내리긴 했지만 미국보다 급진적으로 내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0.5% 정도.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어떤 금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 뭐 한국도 당연히
촉각을 곤두셀 수밖에 없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제로금리 0에서 0.25%의 미국 기준금리 하에서 뭐 내려갈 자리는 없죠. 예. 올라가게 되는 흐름은 뭐 증시, 이제 주요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런 성장 업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부담이 되는 요인은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옐런 장관은 4일 오전 미국 시사 잡지 디 애틀랜틱이 개최한 미래 경제 서밋 온라인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미국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가 있다며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 이게 핵심이죠.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금 과열되는 어떤 그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거를 이제 우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옐런의 발언은 페드의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이제 해석됐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한 이 4조 달러가 넘는 추가 재정 지출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 이게 가장 맞는 얘기 같아요. 왜 앨런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를 볼 때 지금 이제 추가 재정안이 이제 이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제 이 정도 규모의 어떤 부양안이 통과된다는 거는 이건 인플레 우려를 분명히 이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을 조금 압박 푸시를 넣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물 경제 과열 양상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당일날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 비롯해서 나스닥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됐죠. 어쨌든 부담 요인 될 거예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에 대한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애플 이런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전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한 거는 조금 기간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타이밍에 이런 어떤 금리 발언이 나오면서 조금 압박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기술주들이 좀 빠졌고 이런 빅테크 기업 중심의 기술주는 미래의 기대 수익을 이제 선반영하기 때문에 금리 변화에 이제 상당히 민감하고요. 파장이 커지자 앨런은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월스트리트 주최 CEO 카운슬 서밋 행사에서 내가 금리 인상을 예측하거나 권고한 것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그렇더라도 페드가 대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페드가 하는 문제 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페드의 독립성을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하진 않겠다. 자기도 이제 거기 있었으니까 기준 금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 그런 어떤 후폭풍에 대한 어떤 대응 발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앨런이 이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한 발짝 좀 물러선 듯 하지만 미국 경제 상황에 지금 비춰보게 되면 뭐 그냥 흘러넘길 발언은 아니다. 빠른 백신 보급과 정부의 천문학적 부양책에 힘입어서 미국 경제 회복 속도는 매우 빠르다. 올해 1분기 6.4%, 전기 대비 이제 연율로 따질 때 6.4% GDP 증가를 기록했고 미국의 이제 경제 성장률은 2분기에는 10%를 넘을 걸로 전망이 된다. 이제 기저효과 이제 시기죠. 전년비니까.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 성장률이 7% 정도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이렇게 돼서 급진적으로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결국은 약간의 브레이크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일부에서 좀 흘러나오는 어떤 발언들에 섞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IO는 이날 CNBC에 모든 고객이 경기 과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다. 워렌 버핏 회장도 지난 1일 주주총회에서 우리는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 회장도 한 세미나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이 일어난다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6%대까지 급등할 수 있다. 지금 뭐 1.5, 1.6 정도 되고 있는데 6%라 굉장히 센 거 아닌가? 하여튼 뭐 이런 발언들을 했고요. 이런 와중에 앨런의 발언은 시장 우려에 이제 불을 붙인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생각과도 배치게 된다. 파월은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등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금리 인상은 2023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행정부는 페드의 금리 정책에 대한 언급을 삼가왔다. 앨런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연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분리된 어떤 이 금리 관련해서 분리된 어떤 기관의 약간의 어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뭐 분명한 어떤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 이해 가능합니다. 앨런 발언은 의도적이다.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때문에 페드 의장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을 한 앨런의 발언이 실수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시장을 떠보는 한편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에 대해서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베리타스 파이낸셜 그룹의 그레고리 브렌치 창업자는 앨런 장관의 발언은 매우 의도적이라고 말했다. 앨런은 금리 인상을 권고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날 발언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4조 달러 규모 부양책이 경기에 부담을 줄 것이란 점은 인정을 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더라도 페드가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있다고도 강조를 했다. 이 역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반응이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경제가 과열됨에 따라서 불가피한 금리 인상을 소화할 시간을 시장에 주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옐런이 결국은 경제 과열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꺼냄으로 해가지고 경기가 과열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향후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자정작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노렸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앨런이 파월에게 당신은 당장 해야 할지도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래서 안 한다고 딱 잘라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계속 공언을 하고 있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경제가 과열되는 어떤 흐름의 속도가 이제 파월 당신이 생각할 땐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시 생각하는 그 기조를 조금은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어떤 경제 수장의 말을 뭐 100% 우리가 믿고 야 금리 뭐 23년 뒤에나 이제 테이퍼링도 뭐 할 생각 아예 없다는데 이런 식으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있게 되면 사실 좀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언제든 이제 이들의 어떤 판단과 결정 자체는 이제 경제와 시장이 돌아가는 어떤 상황이나 그 속도에 맞춰 가지고 또 달리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런 기조의 어떤 발언을 한 것들 그리고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또 좋아지는 흐름들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카드를 향후에 좀 만지작거리게 되는 어떤 시간이 조금 더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좀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경제 지표들을 체크해 보면서 뭐 우리나라 지표는 이제 뭐 수출 지표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겠죠. 글로벌 어떤 경제가 얼마나 빨리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며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되면 고민이 깊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은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렸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금 이탈 등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커지는 가계 빚이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빚이 뭐 어마어마하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00조 원을 돌파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 금융시장 불안정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분위기들은, 그리고 이런 어떤 발언들은 뭐 성장주, 기술주에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사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이제 금리 인상 필요할 수도 해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 코로나 이후 이제 미국 의회는 6천조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이제 처리를 했죠. 본 예산 외에 이 정도의 추가 재정 지출을 단행한 건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미국은 21년 회계연도 상반기 1조 7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등의 투자에 4조 달러의 추가 재정 확대를 발표했다. 원화로는 1경에 가까운 돈을 풀어내는 것이다. 월가 내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옐런 이제 장관도 아마 이 부분이 그 발언의 이제 중요한 이유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미국 경제 규모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을지 모른다면서도 이는 매우 완만한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게 뭐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죠. 뭐 미국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로 이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섰고요. 4월 이후 이제 당분간 3% 넘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죠.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3월 기준 3.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백신 접종은 가파르게 올라오죠. 경제 재개에 따른 뭐 고용 확대, 소비 급증으로 이어지는, 이게 급격하게 단기간에 좀 이뤄지면서 경기가 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 이게 이제 여러 어떤 그 쇼티지 상태를 좀 만드는 이제 부분으로 좀 작용됐고, 여기에 이제 천문학적인 돈풀기, 유동성 풀죠. 그래서 자산시장 강세죠. 원자재 가격 급등하죠. 이게 각종 제품의 가격을 끌어올리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좀 제어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조금 따라오는 수순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P&G의 뭐 기저귀, 생리대 뭐 이런 생활 필수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 화장지, 뭐 기저귀 이런 것들 유명한 킴벌리 이런 데서도 가격을 인상하고, 코카콜라 뭐 이런 데서도 지금 가격 인상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발생하면서 금리 인상의 어떤 시기나 테이퍼링 시기가 좀 빨라질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좀 결론 짓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에 조금 조정의 빌미를 좀 주는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산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산업, 그리고 이제 향후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많은 어떤 변화되는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에 최근에 좀 많이 학습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던 기업이에요. 유니스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이따 간략하게 좀 체크해 보겠지만, 어쨌든 뭐 여러 산업 내에서도 뭐 유니스템은 이제 반도체 산업 내에서 이 환경에 관련된 기업인데, 뭐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상당히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에코프로가 이제 지금 거래 정지 돼가지고 인적 분할 이제 돼서 이제 5월달에 다시 또 재상장할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환경 관련된 기업은 인적 분할 이후에 저는 투자 매력이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우르면서 어떤 흐름인지 한번 간략하게 체크해 볼게요. 친환경 산업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은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친환경 산업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을 감안하면 중국과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면서
시장을 키우고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을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전기차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라고 지칭하는 등 중국이 친환경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의 혁신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미국을 바라볼 때 향후에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 분야 자체가, 이 친환경 산업에 대한 분야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당위적인 명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친환경 산업에 완전히 주도권을 지금 쥐는데 미국이 여기서 주도권을 이제 쥐지 못하게 되면, 뺏어오지 못하게 되면 향후에 산업의 패러다임상 중국이 결국은 패권 경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위기의식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경기 부양 안에 자금과 정책들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거에 관련된 기업들은 시황과 무관하게 구조적인 성장을 해나갈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이렇게 좀 일단은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정책안을 발표를 했고, 이제 30일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 정책안은 미국이 대면한 가장 큰 문제를 기후변화와 중국 굴기로 이제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본 인프라 계획을 세웠음을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 정책안의 핵심, 기후변화, 중국 굴기. 그래서 미국 내 친환경 발전 비중 확대는 계속 가속화될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풍력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계속 투자 메리트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발전 저장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그리고 생산 세액 공제, ITC, PTC라고 불리죠. 이게 10년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노후한 전력 송배전망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전력 인프라 투자는 기존 석탄 화력 중심 발전에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연료전지 설비 수요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세액 공제 10년 연장안은요, 이 발전 ESS에 대한 세액 공제 10년 연장안은 디벨로퍼들에게 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태양광 ITC 비율은 26%이며 풍력발전 PTC 비율은 60%의 수준에 이제 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탄소 배출량 중 운송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8%. 그래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게 되겠죠. 전기차 시장 1,740억 달러 투자,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50만 대 설치한 제시. 그래서 이 분야는 명확하다. 명확한 흐름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4월달에 있었던 이제 전 세계 이제 각국 그 기후 정상 회의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죠. 요거 같은 비대면으로 진행했었죠. 여기서도 이제 미국 이렇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뭐 중국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재확인 했고요. EU 같은 경우는 뭐 급진적이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수준 대비 55%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그래서 가장 센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유럽 지역은 전기차 뭐 이쪽 부분이 뭐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해서
올해 안에 유엔 제출 계획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거 제출하기 전에 정부 단에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아마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올해는 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아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 러시아, 뭐 인도, 영국, 프랑스 뭐 이런 국가들도 다 이렇게 감축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통해서 전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2035년까지 영국의 탄소 배출을 78% 감축시키겠다는 목표 제시. 와, 엄청나게 그냥 높은 어떤 목표치를 제시했네요.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태양광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 같은 혁신적인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반도체 이제 공장 뭐 증설 막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을 뚜렷하게 하는 그런 분야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뭐 그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신규 팹이 이제 신규 이제 반도체 공장이 증설되면서 뭐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 수요가 이제 많이 더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뭡니까?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량이 굉장히 급증합니다. 반도체가 뭐 그냥 청정하게 돌아가는 그런 공장도 아니고, 왜냐하면 반도체 회로를 이제 깎아가지고 그걸 세정해가지고 하는 과정들이 또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오염도를 높이는 그런 이제 소재들이, 액체류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가스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온난화 지수를 유발시키는데, 보시면 이제 여기 냉매 세정,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타 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소재들이, 시각 증착, 세정, 이런 어떤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량의 급증을 야기시키는 온난화 지수 보세요.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내에서 친환경 관련된 기업, 그 기업은 이 구조적인 성장이 상당히 뚜렷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시죠? 야, 우리가 폐기물 버리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이런 소재들이 이게 몇 배입니까? 수백 배 이제, 수천 배 이상의 이렇게 오염도를,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을 야기시킨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스템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내에서는 가장 친환경적인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1차 스크러버 칠러 전문 업체다. 이 스크러버는요, 이 부산물 정화를 담당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칠러는 이제 챔버 온도를 낮춰서 공정의 안정적인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내 이제 반도체 스크러버 시장 내 1위 기업은 바로 유니셈입니다. 그래서 뭐 GST도 있고 FST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1위 업체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2020년 매출액은 스크러버 31%, 칠러 40%, 기타 30%로 매출 비중이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 예상되는 실적은 매출액이 2,500억, 영업이익은 400억 정도에서 퍼단으로 한 11배 정도, 높은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이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지수 조정에 의해서 주가 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메리트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 차트는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 그리고 이제 주가 월봉 차트를 보면 역사적 신고가 부근입니다. 이게 신고가를 내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가 없다는 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점으로는 뭐 사실 그 이격이 벌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격이 이제 벌어진 상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또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술력에 대한 어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은 좀 구조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03억,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는 점. 엄청난 반도체 팹이 이제 건설 예정에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의 역할이 향후 계속 높아지게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의 안정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이제 삼성전자 DRAM, 낸드 투자 증가와 SK하이닉스 3D 낸드 마이그레이션 투자로 스크러버, 칠러 모두 호실적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시안 2차, 비트 투자 등 전반적인 투자 집행이 20년 말부터 시작되었고 장치 성격상 매출 인식이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고 하저의 실적 패턴이 예상되지만 분기별 큰 폭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타켓 펀은 17배 정도로 적용해서 18,000원 목표주가 제시를 했고 스크러버 칠러는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수혜라는 점, 온실가스 배출 등 반도체 공정 내 환경 설비로의 스크러버의 중요성 부각 전망. 또한 당사는 유니셈이 2022년 최대 거래선에 시각 공정 내 플라즈마 하이브리드 스크러버 도입에 따른 신규 시장 개화의 핵심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해서 SK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스크러버 같은 경우는 유니셈이 시장 점유율 50%입니다. 계속 50%를 유지를 하고 있죠. 기타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50% 갖고 싸우는 거고 칠러 쪽에서도 이제 이렇게 40% 점유율로 1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는 그런 어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러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LCD 제조 공정상에 발생되는 유해가스 정화 장치, 칠러는 반도체 메인 공정상 안정적인 온도 유지를 제공하는 온도 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품들. 그래서 요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장비 기업들 쭉 보면 밸류적으로도 이제 크게 부담이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영업이익도 낮지 않은 수준이고 ROE도 20% 낮지 않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측면에서 유니셈 투자면서 GST를 같이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또 대안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도 이제 GST도 괜찮고 스크러버 이제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2천억이니까 한 절반 수준이죠, 유니셈에. 그래서 매출액 부분하고 이익단에서 이제 메리트는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땐 GST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유니셈에 대한 더 저는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환경 섹터의 흐름, 반도체 안에서의 어떤 환경 섹터는 구조적인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반도체 산업의 어떤 친환경을 또 책임지는 기업이 바로 유니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시리즈로 유니셈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